인류가 긴 역사 동안 귀중하게 생각해온 물건들은 하나의 상징이며 가치입니다. 그 물건들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희소성, 그리고 그 소유자의 부와 권력에 대한 동경은 귀중품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소유자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멋진 박물관이 있는 도시가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된 것처럼요.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모인 수많은 표본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수집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희귀한 물건과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거대한 복합 연구기관인 뮤제이온을 세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원 아래 학자들이 모여 그리스의 문예, 미술, 철학 등을 연구하고 창작하고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연구를 위한 예술품과 서적을 수집하여 소장했으며 진귀한 동식물들을 사육하고 재배하며 극장의 역할도 했지요. 이 뮤제이온 알렉산드리나는 9명의 학문과 예술의 여신들, 뮤즈의 신전이자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왕조가 천천히 쇠퇴한 뒤 지중해 지방을 장악한 것은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층들은 집집마다 자신들이 주문하거나 수집한 여러 미술품과 전리품들을 전시해주는 보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차지한 뒤 유럽 북부와 서아시아 일부, 북아프리카 일부까지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들은 식민지에서 노예와 밀 같은 필수품뿐 아니라 정복된 지역의 사치품, 원주민의 귀중품, 코끼리,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수집해 개선식에서 공개했습니다. 1851년 런던과 1889년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도 이와 같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뒤 카톨릭이 유럽의 주 종교가 된 뒤에는 수도원이 그 수집품들과 성물과 같은 유물들을 보관하게 되었지요. 미술품은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나 탐미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을 띤 교회의 보물이 되어 성보함에 보관되었습니다. 14세기 말 인문학과 과학, 예술의 부활인 문의의 부흥이 오기까지 이 귀중품들은 고대에는 주인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그 뒤에는 카톨릭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전시되었습니다. 중세 말기 이미 여러 차례의 십자군 원정으로 이탈리아는 아랍 문명과 비잔틴 문화를 접하며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과학적 지식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발칸반도 서쪽, 카톨릭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새로운 것, 다른 것, 오래된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15세기 시작된 르네상스는 되돌아온 지식과 호기심의 시대입니다. 신의 이름 아래 침묵했던 인간의 눈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죠.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하고 서방 세계의 관문이었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서유럽의 십자군과 비잔틴 제국,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며 거대한 자본을 축적해 왔습니다. 은행이 발달하고 상업이 부흥하니 신흥 상류층이 등장했지요. 이들은 스스로의 고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학자와 예술가를 후원하고 귀중품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집품들이 정리된 개인 감상용 공간을 프랑스에서는 에스튜드, 이탈리아에서는 스투디올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설 공간들은 서재와 수장고 중간에 위치한 전시실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호기심의 방, 호기심의 캐비닛, 혹은 경희의 방, 분덕함머, 우피치의 트리뷰나, 예술품의 방, 쿤스트캄머로 불렸습니다. 그에 발맞춰 15세기 후반, 1492년 여름, 크리스토포로 콜롬보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고 유럽인들은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의 항해는 훗날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두 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지구는 둥글고 성서와는 다른 동식물이 살며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럽인들의 백과사전식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들은 이 시기를 경이의 시대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 어떤 지식인이 호기심을 버리고 지식을 쫓는 본능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거침없이 새로운 바다를 건너고 숲을 누비고 산을 넘나들고 강을 따라 여행하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연의 경이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수많은 물건은 단순히 희귀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매개체, 그 주인의 소우주였습니다. 아름다운 장식장 안에 오랫동안 쌓인 수집품들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정리되어 17세기의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우주가 공공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요. 초기 박물관의 관람객들은 주인에게 초대받은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18세기에는 생물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흐름을 19세기에도 이어갔죠. 계몽사상과 기초과학 관련 학문의 발전은 진열품의 정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겔과 다윈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초기 박물관 학예사들은 지금까지 모은 수집품들을 합리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수집품을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보름 박물관이나 트레이지 켄트의 방주, 알두로 반디의 수집선, 예카테리나 2세의 여름궁정 콜렉션 같은 거대한 콜렉션은 자체적인 카탈로그를 소장품의 종류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자연물은 자연물로, 예술품은 예술품으로 말이죠.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 수집품의 규모와 표본의 종류,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래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아 정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의 생각은 나폴레옹 1세 당시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었던 도미니크 비방 드농이 이집트 유물을 수집하며 나폴레옹에게 쓴 한 편지의 일부로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박물관들은 대부분 인간의 지식과 생물군의 진화를 보여주는 전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혁명을 거치며 찾아온 공공의 시대가 열리자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대신 공익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선구자들이 생겨났죠. 대학이나 국가가 기증을 받거나 기증자가 되어 시민을 위한 박물관을 건설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은 이전처럼 소유자의 취향이 반영된 화려한 혼돈에서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거물 수집가인 슬롱경의 개인 수집품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박물관은 최초의 공공박물관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생물 수집품은 곧 자연사 박물관으로 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유럽의 영향권 내에 있는 세계 주요 도시에 식물원이 먼저 세워졌고 그 가운데 많은 식물원들이 발전하여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뮤지움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마우솔레움과 같은 친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9뮤지에게 바쳐지는 신전인 뮤제이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마우솔레움은 조금 무섭지만 묘지, 영묘, 묵묘라는 의미지요. 자연사 박물관의 수많은 동물 표본들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오래전에 삶을 마친 생명체들입니다. 뮤제이온은 조형 예술품과 역사와 철학의 학문적인 성과들을 보존하고 다양한 공연 예술을 진행하던 예술의 집이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이처럼 생물의 기록인 표본들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고 나아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장소입니다. 이제 긴 여행을 잠시 멈추고 박물관에 도착한 표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